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택시 합승 경험 있으세요? 전 젊었을 때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좀 많이 뻘쭘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큰 걱정이 이제 합승을 할 때 제일 큰 걱정이 제가 중간에서 타게 되잖아요. 이제 중간에서 타는데 그럼 그때 요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 걱정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오면서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소름 돋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날 잔업이 밀려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더라는 거죠. 잔업으로 너무 피곤했었던 저는 그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었나 봐요. 잠이 드는 기억조차 없이 바로 잠이 든 것 같은데 눈을 떴을 땐 전철은 이미 제가 내려야 할 곳에서 조금 더 지났더라고요. 그게 막차였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내려서 역 밖으로 나갔는데 그땐 집 근처로 가는 버스까지 이제 끊겨버렸고 말이죠. 그래서 선택 여지가 없이 택시로 귀가를 해야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이제 혼자 그냥 투덜거리면서 택시 승강장으로 갔는데 그땐 택시도 안 오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는 이미 저보다 이제 먼저 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몇 있고 진짜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날따라 그 없던 잔업에 그것도 잔업이 왕창 밀려서 그리고 전철에서 잠까지 들어서 막차까지 놓치고 그런 이유에서 저도 이제 평소보다 좀 더 예민했었고요. 그렇게 30분? 그 정도 가까이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제 앞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제가 택시를 탄 게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또 이상한 게 전 택시를 타도 늘 조수석에 탔었는데 그땐 뒷좌석에 그것도 택시를 타고 안쪽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운전기사 그 바로 뒤에 앉았어요.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랄까? 어쨌든 그날은 정말 정신없고 제가 아닌 것 같은? 택시를 혼자 타는데 굳이 일부러 그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탄지. 진짜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죠.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랬던 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당시엔 스스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택시가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뭐 택시기사가 아는 다른 길이 있나 보다 하고 그때는 사실 그렇게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멍하니 이제 차 밖에 거리를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하고 눈이 떠진다랄까? 그땐 택시가 제가 가야 하는 방향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차를 돌려서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바로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면 안 되거든요. 저희 집 쪽으로 가려면. 그런데 그 바로 나오는 그 강을 건너려는 거예요. 거길 건너면 아예 그냥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쪽으로 가시냐고 이쪽은 아예 다른 방향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이제 절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옆에 탄 여자가 가자는 쪽이 더 가까워서 그 여자분 먼저 데려다주고 가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같이 탄 사람? 전 택시기사 말을 듣고는 바로 얘기를 했죠. 같이 탄 사람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전 같이 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이제 다시 룸미러로 저를 심끔 보더니 눈동자가 제 옆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게 보였는데 그때 굉장히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아예 몸을 돌려서 뒷좌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리고는 얼굴이 굳어서는 그때 차 안이 어두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하는 말이 저기 아까 여자랑 같이 타지 않았어요? 전 처음 탈 때부터 혼자였고 같이 탄 사람은 없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택시를 타기 전부터 이제 작업에 막차에 여러 가지 일들로 진짜 짜증이 제대로 난 상태로 좀 거친 억양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땐 제가 들어도 아님 말지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고도 택시기사는 짜증은커녕 오히려 저한테 더 자세하게 말했고 그리고 침착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분명 붉은색 옷에 머리가 짧은 여자분하고 같이 탔었는데, 그리고 여자분이 타면서 바로 그 손님보다 먼저 주안역까지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같이 탄 게 아니었어요? 라고요. 그리고 잠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 뭔가 떠올랐는지 정말 미안한데 거기서 내려달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요금도 받지 않을 테니 정말 미안한데 내려달라고. 전 그때 짜증에 화까지 치밀어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요금이 문제냐고, 그리고 요금은 무슨 요금이냐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간 것도 아닌데 진짜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장난하시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내려달라는 거예요. 진짜 제발 부탁한다면서 말이죠. 저도 더 이상 그 택시 타고 있어봐야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신고든 뭐든 그런 건 나중 문제니까 그냥 빨리 다른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신경질적으로 내렸는데, 보니까 택시는 그 길로 진짜 내빼듯이 뭐 뭔가로부터 도망을 치듯이 달려가더라고요. 빠르게. 그 뒤로 전 다른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고, 다음날 출근해서 전날 그 택시 기사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동료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정말 몰랐냐면서 말이죠. 그 동료가 제 말을 듣고 한 얘긴, 그때 운전기사가 말했던 그 여자가 가자고 했던 거긴 얼마 전 그 늦게 퇴근을 하던 여자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죽은 곳인데, 그때 그 차가 뺑소니를 쳐서 지역 수배 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전 정말 몰랐다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곳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동료가 보여줘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 뒤로 며칠 지났으려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 수배 그게 떠올라서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다시 찾아봤더니 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검거 완료가 된 사건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개된 범인의 신상 정보를 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 제가 탔던 그 택시기사가 분명했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게 된 거를 그때 전 또 그거를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료들은 수사망이 좁아지면서 이제 궁지로 몰리니까 아마도 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면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분명 그 택시기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런 확신 비슷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 택시기사가 자수한 이유가 그 이유에 어쨌든 정말 슬픈 일이지만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일은 몇 번을 떠올려도 익숙해지지 않는 정말 오싹하고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그 택시 안에서 있었던 그때 그 이름 말이죠. 일본인 사인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여자를 죽인 뒤 뺑소니를 쳤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택시기사를 찾아와서 결국 택시기사가 자수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는 말이죠, 사토시가 택시를 탈 때 같이 탄 게 아니라 혹시 그 전부터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택시기사가 몰랐을 뿐 사고 이후 여자가 죽은 뒤부터 쭉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그걸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악랄하고 치사하고 옹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자신이 타인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고스란히 자신과 자신 가족들이 받는다면, 그럼 자신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들이었는지 그땐 알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꽤 오래전 다른 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일. 어느 학급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좀 특이한 그녀. 약간 불결한 구석이 있어서인지 어느새 같은 반 남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괴롭힘과 따돌림은 타학년으로까지 번져갔고, 그녀는 선배 여학생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저학년 후배들에게까지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교실에서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그것도 조리 실습 시간이라 교실에는 아무도 없는 사이에.
소문이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학교가 파한 시간에 그렇게 죽으면 반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치워져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일과 시간을 노려 학생들이 보길 원하며 저지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돌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땐 교실의 칠판과 그녀를 괴롭힌 놈들의 책상에 붉은 페인트로 저주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고 나서는 학교 안은 그야말로 대혼란. 급기야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은 귀가 조치되었다. 학생들이 귀가하려 할 때 신발장 앞에서 또다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시 그녀를 괴롭힌 놈들의 신발들에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고 한다. 그 뒤 괴롭힘을 당하던 그녀의 장래가 조용히 치러졌다. 지금처럼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인식이 적고 매스컴에서 다루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학교에서조차도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학생이 있는 경우 그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붉은색 페인트로 저주의 글이 온통 도배돼 있던 교실과 책상과 신발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전교생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얼마 뒤 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교. 죽은 그녀를 괴롭힌 반 아이들은 혼이 빠진 듯 보였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교실에서 그대로 수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페인트 글씨 자국을 감추기 위해 그 위에 덧칠을 한 듯 했고 부자연스럽게 모든 벽이 깨끗이 새칠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 교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괴롭혔던 선배 여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뒤에도 그녀를 괴롭힌 그 반의 남녀 몇 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그 외 몇 명은 겁을 먹고 전학. 하지만 졸업 후에도 몇 명이 더 죽은 모양이다. 성인식 행사로 모였을 때 그 반에서 그녀를 괴롭힌 놈들에게 들은 이야기. 무슨 일인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보낸 원한이 담긴 편지가 도착한다고. 편지의 필적은 그녀의 것이 틀림없는 듯했고 죽기 전에 몇 통이나 붙여두었을 것이라는 말. 게다가 편지는 한 사람 앞에 한 통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런 편지를 받고 난 뒤 1년 정도 뒤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 편지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예쁜 봉투라든지 기업체 봉투 같은 것이라서 의심 없이 열어보게 됐다고 한다. 열어본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 이외에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었던 모양.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되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혼이 나가버리는 놈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귀신이 된 그녀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중얼중얼 내뱉는 놈들도 있는 듯. 또한 이사한 놈들 집에도 편지는 도착했다고. 사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것이다. 그녀와는 중마고이였고 그것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는 그녀의 말. 그녀가 죽기 전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지만 나중에 그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나. 그제야 나는 그 말이 그녀의 한을 담은 부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힌 놈들 중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놈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고로 죽은 인원은 학급의 반 이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40명 정도의 한 학급에서 익사와 교통사고로 반 이상 죽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사실 이게 괴담이라는 것보단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힘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그 아이들 정말 혼자 버텨내기 힘들 텐데 공익광고에 그런 문제를 다루는 내용도 나오지만 사실 그들 세상에선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욕심쟁이들이 있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중엔 엘리트가 있죠. 그 도가 지나쳐서 죽은 사람 물건까지 노리는 하이레벨. 도굴범들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렇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가 기묘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특수 청소 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온 방이나 애완동물 사체 처리부터 폐가옥 철거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사망자가 나온 방과 폐가옥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그곳에 다시 산다고 한다든지 안에 가구와 집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을 싹 비우는 잔존물 철거도 포함해서 수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가 근무한 회사는 계약서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전부 회사에 이양되므로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 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오게 되는 돈과 귀금속은 의뢰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의미 있는 유품이나 돈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영업 담당이나 작업자들에게 방침을 철저히 주지시키지만 실제 현장의 작업자들은 대다수가 발견한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듯했다. 나도 200만 엔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욕심을 이성으로 누르기가 참 힘들었다. 휴일에 영업 담당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시내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2층 주택의 특수 청소와 잔존물 철거일이 들어왔다는 전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작업자 겸 사무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장 책임자로 이번 현장을 맡게 되었다. 치워야 할 물량과 상황을 확인해 보니 대략 작업자 4명이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파악해 보고하고 일정을 잡았다. 노인 독신 살림으로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된 상황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슬퍼졌지만 작업자도 마음에 맞는 40대 선배와 자주 외주로 의뢰하는 알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작업 첫날에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악취는 그다지 나지 않았다. 영업 담당이 견적을 내려왔을 때 창문을 열어둬 주었기 때문이었다. 안의 가구와 생활용품도 전화로 전해들은 대로였고 그대로 2층에 고인이 있던 방으로 올라갔다. 다른 방과 비교하면 역시 악취는 났지만 그래도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바닥을 보니 문 안쪽 바로 아래에 검은색이라고도 갈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얼룩이 생겨 있었고 문 위쪽에는 끈이 쓸려 생긴 자국이 있었다. 문 손잡이는 휘어져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고 매우 마음 아팠다. 다른 작업자들도 들어와서는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숙달된 모습으로 사용할 세제를 고르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고 선배가 그 얼룩을 약품으로 없앤다든지 소취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작업자들과 잔존물을 옮겨와서 트럭에 실었다. 사흘째의 오전 중에는 거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당이 넓은 집이었고 벽이 둘러쳐져 있는 점도 있어 점심은 마당에서 먹기로 하고 선배와 다른 한 명이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점심거리를 사러 갔다. 알바 할아버지와 둘이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안면이 창백하고 진땀을 흘리기 시작해서 옆에서 등을 문질러 주었지만 그대로 토하더니 컥컥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갈까요라고 물어도 대답 없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더니 할아버지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패닉 상태였지만 등을 통통 두드리며 다 토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입을 보고 나서는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말았다. 입에서는 뭔가가 나오려는 듯 거무스름한 물건이 언뜻 보였다. 할아버지가 구역질할 때마다
조금씩 그것이 나왔고 몇 번인가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로프였다. 다 토해놓은 시점에서 나는 옆에 서서 로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50cm는 될 듯한 로프였고 울퉁불퉁해져 있었고 중간에 반쯤 끊어져 있었다. 어떻게 뱃속에 그런 물건이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괜찮냐며 물어보는 말에 할아버지는 모르겠다며 비지땀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점심을 사러 갔던 차가 돌아왔기 때문에 황급히 선배를 부르러 가니 뛰어서 상태를 보러 와 주었다. 선배는 토해낸 로프를 살피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할아버지 쪽을 향해 말했다. 뭔가 슬쩍했지.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얼굴을 했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다. 선배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할아버지의 가방을 뒤졌다. 조금 저항에 부딪혔지만 지지 않고 끝까지 뒤졌더니 가슴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쇼도 구태자 그림의 1만원짜리 국권 몇 장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선배는 할아버지를 노려봤지만 화를 내진 않았다. 그리고 이어 격양되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 이거 절도야. 당신 이제 꺼져. 2번 다시 일하러 올 생각하지 마. 이런 말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안기고 밖으로 밀어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걸어갔고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작업을 종료하고 사무소에 돌아가니 선배가 사장에게 가슴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을 전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로프 얘기는 하지 않는 듯 했기에 나도 말하지 않고 묻어두기로 했다. 사장은 즉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습득한 물건을 전하러 나갔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200만 엔을 슬쩍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로프를 토해낸 도둑 할아버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보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데 사용한 그 로프를 토해냈다는 게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도 물론 불가능하겠고요. 고인의 물건을 훔친 벌은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그거 아닐까요? 일상생활의 불가능.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